4월 1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오토바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와 차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범칙금 2만 원 부과에 불복해 청구한 정식 재판 네 번째 공판이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현장 검증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만 원 범칙금 부과에 불복해 시작된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재판. 오늘 4차 공판에선 현장 검증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검찰은 경찰이 현장 검증을 한 영상과 추가 의견서를 지난 8일 재판부에 전달하며 해당 영상을 바탕으로 지정차로제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이제 최근인 그 4월 8일에 검찰 측에서 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제출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판사님이 피고인의 입장 어떠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고 저는 아직 그 검찰의 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보질 못했다. 그래서 보고 검찰 제출 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이호영 변호사는 지난 9일 제출한 현장 검증 신청서를 받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이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단속됐던 서울 양평동 노들로 현장에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이 모두 직접 나가서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한지, 단속이 합당한지 등을 검증해보자는 취지의 요청입니다. 걸로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그 현장 동영상을 이제 경찰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그 현장에서 이제 피고인 김승환 씨가 주행한 그 방법이 그 지정차로에 위반되는 주행이었는지 아니면 정당한 주행이었는지. 변호인의 현장 검증 요청에 재판부는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며 검찰 제출 추가 증거와 변호인의 현장 검증 신청서 등을 검토해 판단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 도중 재판부가 현장 검증을 나가는 것이 흔한 사례는 아닌데 현장 검증 관련해서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들이 에버랜드와 합병한 삼성물산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16년 제기한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당시 에버랜드 측은 시각장애인은 돌발 상황 대응에 취약한 등 위험하다는 이유로 약관으로 특정 놀이기구들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이용 정의나 이용 중에 위험 요인에 대한 인지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용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시각장애인 변호인 측은 시각장애인은 놀이기구 탑승이 위험하다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다며 재판부에 현장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그 놀이기구를 타는 이유는 그 놀이기구를 에서 오는 그런 스릴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함인데 지금 피고의 주장은 오히려 그 스릴을 느끼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식이거든요.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여 현장 검증을 마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8년 10월 비장애인과 비교해 안전상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에버랜드가 자사 약관을 근거로 시각장애인들의 특정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현장 검증은 의외로 문제를 명료하게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당시 시각장애인들을 대리해 재판부에 현장 검증을 신청했던 김재왕 변호사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가 있으면 그냥 조금 더 위험할 거다. 그냥 이런 생각만 있을 뿐이거든요. 실제로 가서 해보니까 전혀 그러하지 않았고.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범칙금 2만 원 부과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김승환 씨도 재판부가 꼭 현장에 나와 불합리한 실태를 한번 직접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합니다. 현장 검증은 저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실제로 보지 않으면은 기존의 그 사람들 안에 형성되어 있는 관념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많은 경우. 그래서 한 번만 현장 검증을 해보면 오토바이 지정차로제가 현실과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단속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김승환 씨는 거듭 강조합니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생태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를 직접 보시고 이 같은 이제 현장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이게 법률 쪽에 계시는 분들도 좀 변화가 필요하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5차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가운데 재판부가 변호인의 현장 검증 요청을 수용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 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이름과 관련된 퍼블리시티권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아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먼저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볼까요? 네, 그 야구나 축구 같은 스포츠 게임을 보면 박지성이나 이승엽 같은 유명인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관련해서 전직 유명 프로야구 선수가 아들과 놀아주며 인터넷 야구 게임을 하다가 그 게임에 등장하는 선수 유니폼에 자신이 선수 시절 사용했던 영문 이니셜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걸 발견한 사례입니다. 박지성이나 이승엽 선수로 예를 들면 박 JS, 리 SY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이 야구 게임에 사용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프로야구 선수는 그 자신의 이름 영문 이니셜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거나 또 그 게임에 자기 영문 이니셜이 쓰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던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사건은 뭐 이승엽이나 박지성과는 전혀 무관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인용한 거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네,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가 쟁점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일반적으로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 동일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특정인이 자신의 성명, 초상, 목소리, 이미지, 캐릭터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상업적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요약하면 퍼블리시티권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보면 누군가 나의 이름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권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전직 프로야구 선수와 게임 회사 양측 입장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 게임 회사는 해당 전직 프로야구 선수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영문 이니셜을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얼마든지 다른 이름일 수 있으므로 특정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리 SY라고 이니셜을 적었다고 해서 그게 꼭 이승엽 선수를 지칭하는 게 아니다. 이수영일 수도 있고 이성윤일 수도 있다. 이게 왜 꼭 이승엽이라는 특정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냐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프로야구 선수 측은 무슨 소리냐, 야구 게임에서 해당 영문 이니셜을 보면 당연히 나를 떠올릴 것이고 그러므로 나한테 허락을 받고 이니셜을 썼어야 한다. 이것은 허락을 받지 않았으니 명백히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예를 들어 야구 게임이 아닌 축구나 농구 게임에 이승엽이라는 이승엽 선수의 영문 이니셜인 리 SY를 쓰는 건 상관이 없지만 야구 게임에 리 SY라고 써놓으면 누가 봐도 당연히 이승엽 선수를 떠올릴 것이 아니냐. 이승엽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법원은 우선 그 프로야구 선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2010년 판결을 보면 어떤 사람의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를 변형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야구 게임에서 리 SY라는 영문 이니셜을 보면 이승엽 선수를 떠올릴 것이고 또 이승엽 선수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영리 목적의 성명 사용에 해당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관련해서 법제처는 특정인이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 동일성의 상업적 사용에 대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고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면서 유명인의 영문 이니셜을 허락 없이 영리 목적에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뭔가 얌체처럼 배우나 연예인, 운동선수들, 유명세의 무임 승차 행위에 제동을 거는 판결처럼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20대 배달원을 사망케 한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천하의 큰일은 반드시 작은 것에서 생겨난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필작어새 얘기해 보겠습니다. 32살 A씨는 지난 1월 27일 저녁 8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7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가해 차량 조수석엔 A씨 외에 32살 B씨도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해 좌회전을 하다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배달원 C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다음날 오후 3시 30분쯤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를 낸 이후 무서운 마음에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A씨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로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신 B씨로부터 차 열쇠를 건네받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면허의 신호 위반, 음주운전 사망사고, 뺑소니까지. 인천지법 형사 13단독 권혁재 판사 심리로 열린 오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신호 위반을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그대로 도주했다.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A씨를 질타하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나이가 27세로 매우 젊고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는 특별한 과실이 보이지 않는다. 유가족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음주운전 전력이 2회임에도 또다시 운전을 했다고 구형 사유를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B씨에 대해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3억 원의 합의를 했다. 2주 이내 합의서를 제출하겠다. 피고인이 그 죄책이 중함을 인지하고 있다.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했다며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자 63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하 난사 필작 어이.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생기고 천하 대사 필작 어세.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것에서 생긴다. 이어 노자 64장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함포 지목 생어 호말. 아름드리 나무도 털끝만한 싹에서 생겨나고 구층지대 기어누토. 구충누대도 한 줌 흙에서 비롯된다. 천리지행 시어족하. 천리의 길도 발 아래에서 시작한다. 같은 표현이 한비자와 사마천의 사기에도 전하는데 중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뜻과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뜻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어렵고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시작한 일을 이어가야 함을 말하고 후자는 병이 커지기 전에 미리 손을 쓰듯 위험하고 큰 일로 번지기 전에 화근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후자와 관련해선 1대 29대 300 하인리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미국 보험회사 관리자였던 허버트 W. 하인리가 1931년 펴낸 산업재해 관련한 책에서 대형 사고가 한 번 터지기 전엔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었고 그 전에 다시 300번의 전조와 조짐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뒤집어 보면
재앙은 예측 가능하다.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은 없다 정도의 법칙입니다. 음주운전으로 20대 젊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32살 운전자. 이날 하루 재수가 없어서 이 같은 참극이 발생한 건 아닐 겁니다. 천하의 모든 일은 그 시작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음 걸렸을 때라도, 2번 걸렸을 때라도, 그때라도 멈췄다면 어땠을까요? 그때라도 멈췄다면 아까운 20대 청춘이 죽고 평생을 후회와 참회 속에서 살아야 하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 무언가를 이루는 것과 문제가 아직 작을 때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로 번지기 전에 아주 늦기 전에 멈추는 것.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늘 실천 아닌가 합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지난 한 달여간 178건, 746명을 내사 또는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선 법원에 몰수 보전을 신청해 범죄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징금 집행을 위해 검찰이 전두환 씨 연희동 자택 본체와 정원을 몰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본체는 이순자 씨, 정원은 비서관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전두환 씨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해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순실 씨가 교도소 진료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청주 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대검에 고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치료 부위가 허벅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하고 치료했을 뿐 성추행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회사 지원 사내 동호회에서 음주 상태로 스노클링을 하다 사고로 숨진 노동자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사내 동호회 활동은 회사 업무의 일환이 아닌 노동자 자율 활동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4월 1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